무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 이재용 부회장이 드디어 본인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저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형선고 외에 이재용 부회장 측의 반발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지난 금요일 아마 법정에서는 선고 내릴 때 상당히 담담한 모습을 이제 보여줬던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치소로 간 다음에 여러 가지 심경들을 사실 이제 교도관한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제 이 구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실형을 받은 그 재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심경 문제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절차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어떤 심정이냐니까 굉장히 좀 억울하다라는 그런 심정들을 토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재판에서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완전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 판결 내용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요. 특히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 재판이라는 게 원래 뭔가 물증이 있고 확실한 증거주의 우리가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좀 모호한 어떤 판단을 하면서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스러워하면서 지금 오늘 바로 이제 항소장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사실 구치소에서 이런 식의 면담이 있는 사실도 처음 알았는데 이 부회장은 아무래도 무죄를 좀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최초의 이제 판결 이유를 낭독할 때는 이 속보로 뜨는 거 보면 명시적인 청탁이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아마 특검 측에서는 상당히 실망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많이 기대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선고를 그렇지만 했을 당시. 그 이후에는 바로 이제 결국 포괄적으로 아니면 묵시적으로 청탁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유죄로 됐는데 모습 자체는 상당히 받아들이고 예상했는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모든 피고인이 똑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무죄라든지 석방의 기대를 갖고 그 법정에 선고를 들어서는데 사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실망했는 걸로 보이고 특히 이제 교도관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1심에서 실형받았으니까 교도관 입장에서는 뭔가 신변에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걸 심리 변화가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듣기 위해서 면담을 하는데 그 면담 과정에서는 확실히 얘기를 했으면 실형도 생각을 했지만 무죄를 생각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래서 무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상당히 조금 좀 실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저 오른쪽에 또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이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무죄 가능성도 기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말에 구치소 생활은 최 변호사님 크게 이재용 부회장이 평소와는 다름이 없었다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구치소에 있을 때는 특별히 본인 형이 확정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징역을 사면은 이런저런 일을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역이죠. 그렇지만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제 처음에 기대했던 특히 무죄를 다투면서 이 마지막 그 변론 기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감정이 격앙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판결 선고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보며 탄식을 했는 그 모습이 아마 아직도 본인이 이제 그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일 것 같은데요. 예. 여전히 어쨌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1심 판결이고 또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아마 그 변호인들이 가서 접견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후 대책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종전의 어떤 그런 그것과 특별히 다름없는 나름대로의 어떤 좀 차분한 그런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의 어떤 불확실한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그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도 실무적으로 일을 해보면은 실제로 유죄되거나 아니면 법정 구속됐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다고 토로하는 의뢰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외부적으로는 좀 저렇게 태어난 것 같아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겠죠.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너의 공백이 아무래도 길어질 것 그렇죠. 같은데 삼성 내부의 분위기도 참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측 이야기에 따르면, 전언에 따르면 사실상 내심 무죄를 이렇게 희망하거나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그런 335 모여서 많이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오너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많은 또 언론에서 그 예측 기사들의 어떤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전문 증거나 정황 증거만 있다.
세 번째,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사실은 무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라는 전망 기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그걸 근거로 해서 삼성 내부에서는 무죄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어떤 그런 예상들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금요일 그 선고 이후에 상당히 그래도 실망하는 그런 그 내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오현 부회장이 특별히 또 사내에 흔들림 없이 진실을 기다리자라는 메시지를 또 남긴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속보만 짚어보고 다시 권오현 부회장 얘기를 볼게요. 지금 군 당국이 속보를 내보냈는데 일단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당초 토요일 오전에는 청와대 측이 이제 방사포라고 분석을 일단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미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평상시와 다른 각도로 발사됐다. 신형 미사일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실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미국과 한국의 분석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이 북한에서 이제 250km, 이제 한 50km 이제 상공에서까지 이제 쏘아 올렸는데 예. 우리 당국은 당초에는 이게 이제 방사포라고 이제 판단했어요. 이 방사포라는 것은 이제 로켓 형태로 된 그렇죠. 포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미국 당국에서는 이제 이게 탄도미사일이다. 그렇지만 이게 탄도미사일 치고는 사실 각도 자체가 좀 다르다고 이제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 당국의 분석이 좀 맞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볼 때는 좀 우리 당국의 어떤 북한 미사일에 대한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그 판단이 상당히 좀 허술한 게 아닌가라는 좀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는 이제 불상의 발사체가 발사될 때는 방사포라고 했었는데 일단 다시 정정을 했군요. 예. 저 얘기 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종우 씨, 다시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에 이제 모두 흔들림 없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자. 삼성 측에서도 어쨌든 이 내부 수습이 더 중요한 게 분명히 됐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 일단 이번 1차 선고까지의 어떤 그런 플랜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무죄에 대한 어떤 굉장히 기대 섞인 어떤 전망 말씀을 드렸지만, 이후의 일정은 사실은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1심에서 어쨌든 유죄니까. 그러면 아무리 빨리 한다고 그래도 3개월에서 4개월 또 선고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올해 말에 또 여러 가지 기업으로서는 내년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년 계획을 연말까지 세워야 되고 또 집행해야 돼 인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불가측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어떤 계열사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권오현 부회장은 기다려보자라고 메시지를 했지만 그 이후에 후속 조치 내지는 후속 플랜들 청사진이 아마 삼성에서도 나올 거로 예상돼요. 예. 이게 삼성이 지금 오늘 외신들의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삼성이 이번에 반도체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여러 가지 실적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도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투자 주기가. 근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6개의 대규모 M&A를 했거든요. 하만사를 인수한다든지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한 건의 지금 이 인수합병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라는 게 한 3, 4년 앞두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만약 올해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내년이나 후내년 한 3년 뒤에 있어서 삼성의 실적이 상당히 지금까지 좋으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오너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는 이 전문 CEO 경영인들이 사실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만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9조 원의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오너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내부에서 아마 이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지금 재판도 계속되고 있고 또 면회 시간도 짧고 여러 가지 판단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권오현 부회장이 직접 삼성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낼 만큼 지금 삼성은 충격에 빠졌는데 당시 재판부 판결 이후에 1심 선고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상급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오늘 재판부가 판결한 것 중에 전부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강하게 밝힌 대로 오늘 이제 항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앞으로 재판에서 그럼 어떻게 저희가 진행된다고 내다봐야 될까요? 아마 항소 제기 기간은 일주일 7일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
특검 측도 곧 항소를 제기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200억 부분이 일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가장 중요한 게 5개 범죄 중에 4개 범죄가 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입니다. 특히 대가 관계 부분하고 대통령하고 최순실의 공모 관계를 지금 인정했는데 공모 관계를 인정할 만한 명시적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할 걸로 보이고 공모를 깨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그게 깬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주장했듯이 이재용 부회장은 미전실에 했던 행동들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에 밑받침되는 증거들을 계속 얘기할 건데 문제는 정유라의 증거가 이제 어떻게 또 채택이 될지 어떻게 평가될지가 중요한데 정유라가 깜짝 출연해서 1심에서 증언했던 부분이 아마 판결의 결정적 이유로 지금 보이는데 정유라가 와서 카더라 들었던 내용을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들었던 전문 증거가 아닌 수혜자가 직접 얘기한 증거는 증거력이 높다고 지금 본 걸로 보입니다. 정유라의 진술을 깨기 위해서 2심에서는 많은 다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항소장까지 곧바로 제출하고 아직도 지금 뜨거운 이슈가 저 밑에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묵시적 청탁 저 단어인데 최 변호사님 진짜 일각에서는 저게 너무 취약한 골이 아니냐 억지스럽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우리나라의 사실상 경제 대통령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유죄로 해서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게 객관적이고 어떤 직접적인 명시적 청탁이 아니고 두루뭉술이한 묵시적 청탁이란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지금 그 비판이 상당히 가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판결문을 봤더니만 여기에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는 삼성의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련돼서 어떤 좀 잘 봐달라 하라는 그런 청탁이 있었는지 또 하나 그와 관련해서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경영 승계와 관련해서도 뭔가 요청이 있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간접적인 청탁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적인 경영 현안으로서의 어떤 승계 작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승마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양한 간접 증거를 볼 때에 그와 같은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 한마디로 정유라를 도와달라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승마 또 그 빙상 이런 것들이 이 이종범 그 전 수석의 이 메모지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세 차례 독대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애둘러서 그와 같은 현안에 대한 요청과 그것에 대한 승낙 이 같은 것을 간접적인 다양한 증거로 인정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무죄를 다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재판이 심증은 유죄로 형성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똑같은 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분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려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를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목소리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글쎄요, 그 본인의 무죄라는 확신에서 한 얘기인데,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때 변호인을 잘못 써서 그것도 탄핵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를 하시는 여러 변호사님들이야 무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지 모르겠으나 1심 재판부가 그렇게 고뇌에 찬 오랜 심리 끝에 결론을 내려서 전 혐의에 대해서 물론 일부 무죄가 있지만 유죄가 나왔다는 거는 그럴만하니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망스럽다는 표현이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앞선 인터뷰에서 제가 봤는데 재판부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면이 고통스러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소위 법조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중요 사건에 관련해서는 전직 고위법관, 고위검사 출신들 또는 국내 대형 로펌들이 변호사로서, 변호인으로서 이제 관여를 하는데요. 일반 변호사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법조 문화가 있고,
어쨌든 그 무형의 어떤 간접적인 심리적 압박과 사회적 압력이 저는 이 사건에 있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무형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어쨌든 130조 제3자 뇌물수수로 보든 129조의 단순 뇌물수수로 보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뇌물이면 틀림없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어떤 그 고뇌를 나름 평가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박주민 의원이 같은 당 의원이시잖아요? 예, 예. 오늘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그 2심, 이재용 부회장 2심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법률적 장애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심에서 50억 이상의 재산 구개 높이가 인정이 되면 하려고 해도 집행유예를 못하게 되는 징역 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72억 중에 36억 정도만 재산 구개 높이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예. 집행유예에 법률상 장애가 없을 뿐이지 집행유예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건을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재용 피고인에게 예. 어떻게 무슨 수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본질은 형량, 집행유예냐 아니냐, 형량이 몇 년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 유죄냐 무죄냐. 이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집행유예를 하려면 개전해정이라는 게 정상 3적의 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결국은 유무죄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의원님,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뭐 쌍둥이 재판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1심에서 5년이 나왔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마도 1심 재판부도 결국은 뇌물의 몸통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본 거죠. 이재용 부회장을 수동적 뇌물 공여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죄수도, 범죄의 가지수도 이재용 부회장보다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오늘 같은 당 이제 추미애 대표가 원래는 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가 오늘은 다시 좀 솜방망이 이제 1심 선고 아니냐, 이런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은 당 의원이신 박범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부 무죄난 그 법리에 대한 그 조금 서투름이 보여지고, 또 일부 유죄가 났어도 징역 5년 선고한 형량이 너무 낮다. 그 점을 뭐 급소를 찌르듯이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뭐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아하. 뭐 입장 변화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말, 다시 한번 문제 지적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직접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박준 변호사님, 그러니까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뭐 그렇죠? 다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고요. 집행유예 가장 기본 조건은 인정하고 반성을 했을 때 집행유예 가능한데, 글쎄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무죄가 법원의 심리를 통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삼성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렇게 했는데 상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일부 다시 좀 더 무죄가 돼야 되고, 반성하고 또 인정하는 상황까지 된다면 결국은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좀 봐야 될 상황 같고, 다만 삼성 측에서는 계속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국정농단 사태로 피해를 입었던 기업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기업인들 생각하면 또 거기도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뭐 압수수색까지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를 보면서 정말 그것도 또 제가 굉장히 미안스럽고, 그래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뭐 앞서서 얼핏 말씀해 주셨는데 오너 리스크가 만만치 않은 게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굵직한 인물들도 지금 다 구치소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삼성의 어떤 내수라고 하는 미래전략실이 사실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래전략실 이제 실장하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이 이제 지금 현재 구속 수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헤드쿼터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중심하고 그다음에 물산과 이런 쪽 중심하고 이제 분리해서 지금 전문 경영인들이 이제 독자적인 운영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어떤 면에서 큰 누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경제라는 게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이 국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뭔가 인수합병을 결정해야 되고 주요한 전략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문 경영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오너라도 사실은 이제 국제 정세라든지 상황 자체를 잘 알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뭐 변호인 면회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예. 사실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이제 재판이 내년까지 가고 만약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가 나지 않고 실형을 계속 할 경우에 적어도 한 3, 4년 이상은 사실 공백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뭐 사면 복권이 되지 않는 한. 예.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글로벌 기업 삼성이 3,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오너가 없이, 오너의 결정상이 없이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삼성의 어떤 국내 기업 1위뿐만 아니라 글로벌 위상, 이게 과연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사실 외신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군요. 실제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고 또 경영에 관련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적 제한 없이 크게 접견을 할 수 있지만 예.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변호사들도 이른바 접촉사단 시설에서 10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도소에 간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에 지금 그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를 무죄를 다투겠다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5명 중에 일부 중형을 받은 사람들이 이 단일 대우에서 이탈을 해서 본인의 변호인을 선임해서 다른 자백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원칙적으로 저와 같은 입장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항소심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길어봤자 4개월 정도의 항소심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의 운명도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 측은 오늘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쪽 얘기를 쭉 해봤는데 다른 쪽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수동적으로 줬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직접 정유라 지시를 지원했다 뭐 이렇게 언급도 있던데 오늘 좀 이재용 재판부 1심 판결 어떻게 보는지. 그런데 아까 박범계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박지훈 변호사. 네. 이 박 전 대통령이 뇌물로 인정되면 최대 4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사실입니까? 예, 지금 이제 뇌물 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형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뇌물 뭐 제3자 뇌물 수수든 뭐 그냥 뇌물 수수든. 근데 이제 특가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무기징역에서 감을 했을 때 45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 결국 만약에 다 인정을 받으면 최대한 경우 45년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45년은 최대 구형일 거고 최대 선고나 최대 구형일 거고 아무래도 이제 판사가 좀 재판부에서 임의대로 좀 깎아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뭐 증인대로 한다고 하고 거기 더불어서 지금 한 200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미러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지금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심에서 그 부분을 유죄로 인정을 해버리면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형이 올라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1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어떤 뇌물죄가 쑥 빠져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 공여와 달리 뇌물을 받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백억이 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재용 부회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실 비교는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낮춘다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사실 10년은 훌쩍 넘어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해석이 됩니다. 최대 45년형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지금 앉아서 이 당이 괴멸이 돼버리면 박근혜가 살아날 길도 없습니다. 정치인 박근혜에서 이제는 정치인을 놔줘야 됩니다. 자연인 박근혜로 돌려보내야지 오히려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재판에도 유리해집니다. 정치인 재판으로 해가고 우리 당과 엮어나면 어떤 식으로든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당과 같이 엮어가지고 지방선거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을 가해야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사람들은.
홍준표 대표가 박 전 대통령과 선을 확실히 그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물에 빠져 죽을 건가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좀 전에 그 싱크 들으셨잖아요. 예. 지금 어디를 다니시게요? 주로 영남입니다. 대구의 서문시장, 좀 전에 해운대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구, 부산 이렇게 그 이제 경남북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가 있을 법한 곳만 사실은 뭐 이렇게 다니면서 토크 콘서트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갈 때마다 지지자들이 똑같이 물어요. 아니 박 대통령 석방해 주세요. 아니 왜 지금 자유한국당이 왜 안 나와서 그거에 대한 답이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자 들어보세요 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원하시면 재판에 차라리 탈당해야지 재판에 유리해집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장면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때 사실은 친박계에서 왜 아무 말도 없죠. 1월 달에 보시자고요. 임명진 혁신위원장도 사실 출당 얘기도 하고 친박 청산 얘기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서청원 최고위원부터 막 들고 일어나서 안 된다 하고 이제 이 임명진 혁신위원장을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수차례 토크 콘서트를 하고 이걸 언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친박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어느 정도 물밑으로 이 합의가 내지는 어떤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표는 친박계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지자들을 만나서 그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냐. 그러니까 재판에도 유리하다는 말이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어떤 그런 주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보여집니다. 예,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받으면 본인한테 더 유리한 건 맞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호막이 사실상 해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 조원진 그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직격탄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신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트럴하게 지금 밖에 볼 수 없는 서로 지금 정치인들이 중립적으로 당적이 그렇게 중요한 건 또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유무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를 일정 부분 예측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유죄를 염두에 두고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수진영을 구분시키는 전략, 미리 그것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나는 전략 그런 거기 때문에 친박이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상황 속에서는 저와 같은 기조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항소장을 제출한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해봤습니다.